뭐 간단하게 저는 그 국회 산업통상위원회에서 여당 간사실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총괄 했고, 뭐 기업 감사와 그리고 그 인권경영 기본법 특별법을 위반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백인규 센터장님 강의를 저도 들으면서 뭐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새롭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순서는 뭐 이렇게 고마자 1, 2번 준비를 했는데 형식상 2번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인권경영의 의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사실 국제사회에서는 왜 한국은 이렇게 ESG를 갑자기 이야기하냐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제가 여기다 쓴 기업과 인권이란, 즉 비즈니스 앤 휴먼 라이츠라는 이런 단어가 훨씬 더 보편화되어 있었고, 여기 보시면은 2011년, 뭐 빠르면은 1999년 유엔 글로벌 컴팩트 워치부터 비즈니스 휴먼 라이츠라는 말이 나왔고, 유엔에서 유일하게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무총장인 코피 아난 사무총장이 직접 이 비즈니스 앤 휴먼 라이츠 가이딩 프린시플이라는 이 국제법을 만들어서 10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고, 이 국제법에 따른 기업에게 직접 작용하는 제도들이 여러 국가에 또 대한민국에도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이 기업가 인권 이행 원칙이 이제 올해 10주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다음 달 16일에 10주년인데 그때 이제 UNDP나 여기 나온 글로벌 컴팩트 같은 유엔 기구도 모시고 국가 인권위에도 포럼을 개최하는데, 인권경영 포럼이라는 것을 개최하는데요. 네. 거기에 그 논의를 하면서 이제 유엔에서 물어보는 것들이 왜 이렇게 한국에서 갑자기 ESG란 말이 많이 나오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약간 당황스러운 지금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유엔에서는 비즈니스 앤 휴먼 라이츠, 기업과 인권이라는 국제 규범을 통해서 기업에서의 인권 증진, 여기에는 물론 뭐 환경과 거버넌스도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고 있었고, 특히 작년 2020년 5월에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가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고, 그 업무 협약 제2조에서 인권경영은 기업에 의한 인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기업 내 인권 존중 체계를 구축하는 활동을 뜻한다라는 규정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인권 경영이 어떤 내용인지 사전적이고 사후적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다시 후에 설명드릴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공기관과 공기업, 이 내용 역시도 기업가 인권 이행 원칙에 적혀 있는 부분이고,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스테이트 오운드한 엔터프라이스를 중심으로 이 정책을 먼저 실현을 하라라는 내용이 있어서 적게는 2년에서 3년, 길게는 4년에서 5년 동안 우리 공기업들, 천여 개의 공기업들은 인권 경영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인권 경영과 대비되는 의미로 기존의 기업들은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라는 형태의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었고요. 여기서는 아까 백 센터장님도 설명해 주신 GRI 기준들이 많이 활용됐습니다. 이 GRI는 일단 민간 기구에 의해서 만든 기준이고요. G1, G2, G4, G3, G4까지 해서 현재 G4 기준이 있고, 사실 이 부분은 약간 사장됐다고 표현했을 정도로 평가를 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뭐 블랙락이라든지 이런 몇몇 이제 기사들이 소개되고, 또 한국에서 기후 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떤 국제사회 협력 같은 것이 증대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미국 행정부가 교체되면서 미국 정부가 파리 협정에 복귀하고 기후협약 협정에 복귀하면서 뭐 이런 관심이 높아졌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세탄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ESG 자체는 일단 투자기관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 나온 것처럼 UNPRI라는 곳,
과거에 유엔의 이제 어떤 네트워크 조직 같은 거였는데 이제는 유엔자를 아예 몇 년 전부터 띄웠고요. 이런 PRI에서 만든 투자 원칙에서 나온 것이 이 ESG라는 말이고 거기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잘 아까 설명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와 비슷하게 활용되는 기준으로 이 ISO, Organization for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이라는 국가별 표준협회라고 볼 수 있는 한국에서는 한국준법진흥원 등이 이런 기준들을 인증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또 인권과 관련된 이런 기준들에 대해서 인증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백선소장님께서 ESG 중에 S와 G에 대한 어떤 측정이나 장치가 없다고 했는데 뭐 일정 부분은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인권의 가치나 뭐 환경의 가치 등등을 측정하는 것 자체에 대한 철학적인 논쟁이 있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가 인권 이행 원칙을 최초로 위반한 그러니까 유엔의 특별 대표로 했던 뭐 존 러기와 그다음에 유럽의 주요 연기금 그다음에 자산운용사가 함께 만든 CHRB (Corporate Human Rights Benchmark라는 지표 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권 경영을 실제로 측정하고 기업의 순위를 매기고 우리나라에서도 삼성과 뭐 SK 하이닉스 등이 평가에 포함되어 있고요. 예측하다시피 이게 높은 점수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 기준이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현재 ESG의 어떤 흐름이나 어떤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일 것 같습니다. 물론 ESG로 소개되는 것 중에 의미 있는 지표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ESG 여기 SFDR로 써 있는데 사실 이 ESG란 말은 제가 붙인 건데요. 이 SFDR이나 NFRD라고 불리는 비재무 정보 공시라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그러니까 기업이 갖고 있는 재무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비재무적인 성과. NFRD는 예를 들면 Non-Financial Disclosure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파이낸셜하지 않은 성과까지도 기업이 공개를 함으로써 거기서 기업의 사회적 가치, 인권, 환경 이런 부분들을 비재무 정보 공시화해서 반드시 공시하도록 하고 이런 것들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그런 것들의 의미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ESG라는 말, 그다음에 그 전에 또 많이 유행했던 CSR이라는 말, 그리고 또 한 번쯤 우리 사회를 휩쓸고 갔던 CSV라는 말, 그다음에 소셜 라이센스, 뭐 코퍼레이트 시리즌십, 소셜 임팩트 이런 말들이 계속 유행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하나의 유행이나 패션처럼 사용되는 용어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앤 휴먼 라이츠, 기업과 인권, 그리고 인권 경영은 한국 사회에서 공기업을 중심으로 제도화돼 있고 그것이 작동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뭐 천천히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업과 인권의 역사적인 측면에서 과거에는 여기 나온 것처럼 뭐 나이키 축구공을 반대하고 뭐 이런 것도 백센트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뭐 아동 노동이 문제가 되고 이 이제 그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공장법이라고 그래서 공장 불두 청소를 하다가 아이들이 많이 희생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자본주의 모순으로 지적되면서 어떤 반대 운동, 그러니까 좀 사회 저항 운동의 측면에서 이제 기업에게 인권 책임을 묻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스탑 잇 하라는 내용이었고 반대했었는데 이 기업가 인권 이행 원칙이라는 유엔 규범이 만들어지면서 여기 나온 듀 딜리전스 아까 그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님께서 최근에 EU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실사의무화법 (Mandatory Due Diligence Law를 설명하시면서 기업이 뭐 ESG 요소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말씀드리면 실사를 하라는 법입니다. 그 EU의 법을 소개할 때 Mandatory Due Diligence Law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럼 Due Diligence 즉 실사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과거에 단순히 반대만 하고 기업에게 인권 책임을 물으려고만 하는 그러한 흐름에서 벗어나서 기업이 스스로 자신의 인권 영향을 측정하고 기업이 스스로 자신의 인권 책임에 대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이러한 자발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의 제도화가 바로 Human Rights Due Diligence 또는 Human Rights Environment Due Diligence라고 하는 이 Due Diligence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실사 또는 이 Due Diligence를 말을 기억하시면 인권 경영 또는 여러 가지 흐름에 대해서 가장 큰 맥을 짚으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기업과 인권 또는 인권 경영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뒤에 있는 판결은 10여 년 전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미얀마 군부에 무기를 수출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간부가 처벌된, 당시 회사는 대우 인터내셔널이었습니다. 현재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인수가 됐지만, 에 관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입니다. 10여 년이 지난 현재 이것이 어떤 한 간부의 일탈이나 어떤 법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미얀마 군부 독재 그리고 로힝야족 학살 등에서 알 수 있는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한 회사의 책임 자체가 국제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시대적 흐름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최근에 저에게 이제 외교부에서 문의를 요청한 자료고요.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삼성, LG 등 우리 기업들이 강제노동에 연루됐다는 유엔 인권이사의 특별 절차의 요청에 따른 조사를 요청하는 그런 내용의 자료였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한 기업의 어떤 시민들이 피해자가 발생하는 작은 저항운동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글로벌 기준 자체에서 이제 기업에게 책임을 묻는 그런 것이고, 그 책임의 내용은 바로 부정적인 영향의 방지입니다. 기업가 인권 이행 원칙에서 또는 인권 경영의 정의를 설명할 때 그럼 무엇을 하자는 것이냐를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ESG나 이런 것들과 큰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ESG는 기업이 이런 것들을 지향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라면은 인권 경영은 그거보다도 훨씬 더 핵심적인 기업이 부정적인 영향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스스로 듀딜리전스를 하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제도화되고 작동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ESG나 인권 경영에 관해서 현재 우리 민간 기업들의 현황을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작년에 국가인권위원회와 카카오가 혐오차별 징후 표현에 대해서 카카오 시스템 안에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정책 백서를 발간을 했었고요. 이거에 따라서 카카오의 SNS 정책 등을 운영하고 있는 녹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네이버에서는 ESG 보고서를 마련했고요. 아까 말한 내용들을 이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일단 네이버의 ESG 보고서는 소셜 임팩트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소셜 라이센스니 소셜 임팩트니 CSV니 사실 어떻게 보면 패션처럼 흐르는 그런 말들인데 이것들이 어떤 주요한 보고서 아젠다로 등장할 수 있을지 개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준수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MSCI의 ESG표,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스티튜트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라는 전통 있는 투자 기관이 있는데 사실 MSCI는 거기서 아예 분리된 회사입니다. 아직도 모건 스탠리로 소개되는 언론도 있지만 거기서 만든 이제 ESG 인덱스라는 기준, 그다음에 아까 또 얘기했던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썼던 GRI 인덱스 기준, 그다음에 유엔에 또 백센터 장님이 또 설명을 잘 해주셨던 SDG 이런 것들을 이제 의문이 있습니다. 근거가 여기 준수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MSCI의 ESG표,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스티튜트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라는 전통 있는 투자 기관이 있는데 사실 MSCI는 거기서 아예 분리된 회사입니다. 아직도 모건 스탠리로 소개되는 언론도 있지만 거기서 만든 이제 ESG 인덱스라는 기준, 그다음에 아까 또 얘기했던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썼던 GRI 인덱스 기준, 그다음에 유엔에 또 백센터 장님이 또 설명을 잘 해주셨던 SDG 이런 것들을 이제 의문이 있습니다. 근거가 여기 준수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MSCI의 ESG표,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스티튜트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라는 전통 있는 투자 기관이 있는데 사실 임팩트 어세스먼트라고 합니다. HRIA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여기 나온 이제 대표적인 공기업들, 대표적으로 인권 경영 보고서와 인권 영향 평가를 통해서 잘 담은 회사들도 있지만 지금 여기 밑에 나온 회사는 이제 우리 민간 대기업 중에서도 이 인권 영향 평가를 한 사례가 있어서 그 내용을 소개를 하고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 회사는 글로벌 화학 회사고요. 글로벌 노동 인권 경영 기준, 글로벌 노동 인권 경영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걸 일단 대표적으로 ILO 기준이겠죠. 그리고 유엔 기업가 인권 이행 원칙에 나온 기준이 있고 또 강제 노동이나 아동 노동, 또 여성 노동에 관한 인권 조약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기준의 충족을 목표로 한다는 차원에서 아젠다 설정은 잘 된 인권 영향 평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권 영향 평가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내 사업장과 또 여기서 특이점이 중국 폴란드 사업장까지 인권 영향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아까 뭐 사무총장님이나 백센터장님이 소개하셨던 이후에 기업 실사 의무화법의 주제 또는 그 제목의 핵심, 그리고 그 법을 바탕으로 독일에서도 최근에 자체 정부에서 기업 실사 의무화법을 입법을 했는데요. 거기서 붙는 말이 모모 오브 서플라이 체인입니다. 공급망에 관한 기업 실사 의무화. 그러니까 공급망에 관해서만 하겠다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공급망에 그만큼 역점을 둔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국내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나 폴란드 사업장에 있는 인권 영향 평가를 실시했기 때문에 이 공급망에 대해서 어쨌든 인권 경영을 추진했다는 차원에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법들이 생긴 2019년 10월에 일이지만 어떤 사례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러한 인권 영향 평가를 실시했고 그것들이 보고서에 담겨 있다면 아까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도 문제가 됐던 뭐 강제노동이나 소수민족의 갈등에 기업이 어떤 뭐 편을 들었다 이런 비판에서도 스스로 기업에서 어떻게 자정작용과 사전 리스크 측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권 영향 평가의 방식은 기본적으로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터뷰를 중심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체크리스트를 스스로 구축을 해서 여러 부서가 연관된 방법을 통해서 사업장별 또는 도급사별로 이런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이해관계자의 인터뷰를 하고 이 국제 기준을 가진 문서를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이 글로벌 노동인권 기준에서 이 회사에서 뽑은 핵심적인 어떤 인권 영향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인도적 대우,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차별 금지, 근로시간, 임금 및 복리후생, 그리고 결사의 자유입니다. 뭐 하나씩 살짝만 살펴보면 인도적 대우란 것은 뭐 한 것처럼 단순히 인간적인 대우에서 넘어서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을 벗어나는 그러한 노동 조건의 형성까지 표현하는 의미고요. 강제노동이란 것이 단순히 무슨 노예노동이나 뭐 인신매매라지만 이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주 52시간을 설정을 했고 이 적용되는 회사라면은 52시간 이상 일하는데 그 회사가 암묵적으로 동의하지 않는지, 그리고 뭐 주말이나 아니면 야근 같은 것을 말로는 신청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래서 강제하지 않는지, 뭐 이러한 복잡한 의미까지 그러니까 설정되어 있는 것이 강제노동 금지입니다. 관련 국제법규가 자세하게 있습니다. 아동노동 금지라는 것이 이제 단순히 그 회사에서, 물론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 중에 아동을 노동자로 사용하는 기업은 사실 없겠죠. 근데 그 공급망에 그러니까 수위탁 관계에서의 위탁의 하청에서의 하청의 재하청의 재재하청의 하도급의 가장 밑단계에서 해외 사업장에 있는 그런 곳에서도 아동노동을 금지하고 있는지를 모기업이 체크를 하라,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차별금지 같은 거는 국가인권법에 몇 가지 차별 사유가 자세하게 규정돼 있어서 확인할 수 있고요. 별사회자 같은 건 노동조합에 관련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대상자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인권 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한 이해관계자의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평가를 제가 해봤고요. 그리고 이 방침은 조직 경영 관점에서 글로벌 인권 노동 방침 항목은 조직 경영 관점에서 포함되는데 여기에 뭐 최근 ESG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권, 그리고 여기서 재산권이라고 표현했는데 예를 들면은 해외 사업장에서 해당 주민의 토지 사용권이나 그다음에 농업권, 그다음에 선주민의 주거권 등을 보호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떤 기사나 자료로서 사실 뭐 기업 입장에서는 이 당시 2019년이니까 또 홍보의 차원에서 이런 인권 영향 평가를 운영하고 그런 것들을 보고하는 방식이었는데 실제로 유엔 기업가 인권 이행 원칙에서는 이것들이 공개하고 소통하는 것도 인권 영향 평가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런 것들 다 합쳐서 듀 딜리전스 실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기업도 이것을 공시자료로서 공개해서 결과에 대해서 누구나 접근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 인터뷰에 대한 답변까지 알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에서 긍정적인 평가의 부분은 내부 노동권에 대한 인권 영향 평가를 해외 공급망까지 진행을 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인권 영향 평가가 아니라 또 경영 사업 추진에 대한 전사적 인권 영향 평가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회사의 한 계열사가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어떤 인권 영향 평가나 인권 실사에 대해서 다시 문의가 오셔서 뭐 회의도 하면서 조언을 드린 바도 있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부터 말씀드린 뭐 길게는 4에서 5년, 짧게는 2에서 3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공기관, 공기업을 통해서 어떻게 인권경영 제도를 구축했는지를 한 기업의 사례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국내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특히 아까서는 인권 영향 평가를 주로 설명했으니까 그래서 인권 영향 평가의 이후 조치로서 보고서를 발생하고 조치로서 인권 침해 영향을 받은 피해자에게 어떻게 구제를 제공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프로세스 맵이 있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시면은 접수, 분류, 조정, 조사, 구제 절차, 결과 통보, 이의 제기 단계에서 구체적인 절차가 구분되어 있고요. 여기선 당사자와 그리고 회사에서는 사회적 가치부, 노사협력부, 전력감사부, 인사혁신부, 사장, 외부기관 다양한 부서에서 전사적인 역량을 투여해서 구제 절차에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질의응답에 대한 내용 중에 이것을 어떤 부서에서 담당하면 좋을 것 같냐, 뭐 인사부서라고 했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해외 대부분의 기업들은 어떤 ESG를 관련된 조직 또는 뭐 인권 경영에 관련된 조직 또는 뭐 인권 환경에 관련된 조직 그 이름이 어떠하든 간에 그것을 이사회나 지배 구조 안에 둡니다. 최고 경영진의 결단이 있는 곳에 두어서 그것을 할 수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여러 부서에서 이걸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최고 경영진에게 미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인권 침해 신고가 있을 때는 이걸 접수하는 부서도 다양하고요. 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상담과 진술 자료 제출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지, 그리고 사건의 유형 분류를 보면은 여기 인권경영 협의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 회사는 전라도 지역에 공공기관 인권 협의체, 경영 협의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회사는 아니니까 국민연금공단이나 국토정보공사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이 위치한 그 지역에서 공공기관 인권경영 다양하고요. 네. 협의체 차원에서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상담과 진술 자료 제출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지, 그리고 사건의 유형 분류를 보면은 여기 인권경영 협의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 회사는 전라도 지역에 공공기관 인권 협의체, 경영 협의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회사는 아니니까 국민연금공단이나 국토정보공사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이 위치한 그 지역에서 다양하고요. 네. 협의체 차원에서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상담과 진술 자료 제출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지, 그리고 사건의 유형 분류를 보면은 여기 인권경영 협의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 회사는 전라도 지역에 공공기관 인권 협의체, 경영 협의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회사는 아니니까 국민연금공단이나 국토정보공사나 한국 담당 보좌관으로서 일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응하는 것들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가 있었는데 사건의 개별적인 대응이 아니라 이거를 하나의 체계로서 형성을 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있어서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에서 갑질 매뉴얼 가이드라인을 배포를 했고 그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무총리실에 바로 신고 절차까지 마련이 돼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 그다음에 하청업체까지 내가 어떻게 이걸 책임져야 되냐. 일단 법리적으로는 여기 대외갑질과 대내갑질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대내갑질은 일단 근로기준법에 있는 업무지시권이나 사용 종속관계에 관한 판례를 기본으로 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단순히 갑질한 게 우리가 무슨 물컵 던지고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또 업무총리실에 바로 신고 절차까지 마련이 돼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 그다음에 하청업체까지 내가 어떻게 이걸 책임져야 되냐. 일단 법리적으로는 여기 대외갑질과 대내갑질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대내갑질은 일단 근로기준법에 있는 업무지시권이나 사용 종속관계에 관한 판례를 기본으로 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단순히 갑질한 게 우리가 무슨 물컵 던지고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또 업무총리실에 바로 신고 절차까지 마련이 돼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 그다음에 하청업체까지 내가 어떻게 이걸 책임져야 되냐. 일단 법리적으로는
여기 대외갑질과 대내외갑질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대내갑질은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돼서 특히 어떤 회사든지 뭐 상담이나 이런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콜센터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갑질에 대해서 더더욱 신경을 쓰고 이분들의 심리적인 위안까지 회사에서 제공할 수 있게 심리 상담 등을 EAP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런 유형을 거쳐서 갑질이 문제가 되면은 이 인권 구제에 해당 여부의 판단을 이것도 인권위의 협의체를 통해서 회사 내부적으로 합의와 조정을 걸치게 됩니다. 이 단지 뭐 어떤 사건을 묻는다 저는 이런 차원을 보이진 않고요. 일단 회사 내부에서 합의와 조정이 따라서 이루어져야 즉각적인 조치와 그다음에 실제로 대화 당사자 간의 대화와 어떤 진위 여부를 밝힐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남녀 고용평등 촉진법에 예를 들면 성 관련 사건이 일어났을 때 즉각적으로 업무 장소를 이동해서 가해자, 피해자 간의 업무 장소를 배제하나 뭐 이런 것들이 취업 규칙에 반영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내부적으로 합의와 조정 구제 절차를 거치는 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면은 사건 조사 및 조사 결과서가 작성이 되고 이 조사 결과를 확인됩니다. 그래서 통합구제위원회를 통해서 이거 인권침해 사건으로서 안건이 심의되고 의결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필요한 경우 아까 말한 뭐 EAP 상담센터를 거칠 수도 있고요. 이것이 어떤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따른 위반 사항이 있을 때는 국가인권위원회에도 뭐 성차별 시정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 내에서는 성차별이 아니라 단순한 차별 역시도 진정 대상으로서 조사 대상이 되거든요.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법률 구조공단 등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러한 이제 회사의 절차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서울시의 산하기관인 한 공사에서도 뭐 인권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여기 제가 회사 명을 정확히 적었으니까 이런 회사들의 인권 영향 평가랑 구제 대응 사례 같은 것들을 참고를 해보시면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작동하게 한 체계의 어떤 영역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2001년에 국가인권이 설립된 이후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이건 단순히 어떤 기업에 대한 것만은 아니고요. 어떤 전 부처에 걸쳐서 국가가 어떻게 인권을 증진해야 되는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국제사회, UN 등 국제사회에도 발표하고 국내에서도 규범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3차까지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 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서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별도의 장으로 권고를 해서 그 부분이 일부 반영되어 어떤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하는 인권정책 기본계획 안에 녹아들어져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공기업들에 대해서 인권경영 매뉴얼을 작성해서 배포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인권경영을 얼마나 실현하는지 공기업들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게 돼서 그 경영평가 항목 안에 인권경영의 내용을 가지고 기업들의 뭐 성과급이나 이런 것들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실제로 이건 작동을 하고 있고 98%의 공기업들이 인권경영 체계의 수립 및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경영 보고서를 내고 있고 구제 절차에 수립을 하고 있고 즉 아까 처음부터 얘기한 듀딜리전스 실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실사라는 것이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 이 1, 2, 3, 4단계에 걸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는 회사 안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최고경영진의 결단이 포함될 수 있는 정책 선언을 발표하고 그리고 최고경영진에게 의사결정을 받아서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인권경영 조직, 대부분의 회사들의 인권경영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공기업들은 이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언을 통해서 또 홈페이지나 대중에게 공시해서 이 회사가 어떠한 의지를 표명하는지, 최고경영진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결단하고 있는지를 알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화학회사나 자세히 살펴봤던 인권영향 평가를 실시를 해서 인권경영 실사를 위한 인권 리스크를 파악하고 인권영향 평가를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환류해서 결과를 보고하고 이 결과를 가지고 여기 나온 것처럼 실행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3단계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아까 얘기했던 비재무 정보 공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실제로 최근에 공공기관에는 알리오라는 공시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알리오 같은 것들의 규정이 변화가 돼서 이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보고서에 대한 강화된 형태로 되고 있고 이거는 민간 기업에도 작용이 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법무부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했는데 상법과 자본시장법의 적용 대상인 뭐 주로
상장 기업의 대상이 되겠지만 어쨌든 이 법 개정을 통해서 민간 기업들도 이러한 인권 경영 보고서 혹은 뭐 ESG 보고서를 반드시 공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그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뭐 유럽이나 독일의 기준처럼 처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공기업 사례에서 자세히 보여줬던 것처럼 구제 절차를 수립하는 말하는 체계 구축과 인권 피해자 구제 절차 제공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권 경영 관련 현황에 대해서 작년에 실태 조사를 했었는데 그 결과 내용을 간단히 보면 아직도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에 대해서 아니라고 대답한 회사가 절반 이상이었고요. 그래서 뭐 아까 유럽 기준이나 독일 기준도 말씀드렸고 시간이 되면 후에 설명도 잠깐 드리겠지만 공급망의 인권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권 경영이란 것은. 그러니까 단순히 모기업에서 대기업의 가장 상층부에 있는 회사만이 아니라 하청을 주고 계약 관계에서 납품을 하는 그런 회사들까지 거기에 책임 있는 공급망을 관리하라. 거기서 해외 사업장에서 아동노동이 발생하지 않게 해라.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같은 차원에서 현지 주민에 대한 인권 보호. 뭐 예를 들면 인도에서도 과거에 유엔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의 어떤 기업 이름을,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업 이름을 가지고 유엔 인권위에서 발표한 성명서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현지 주민의 인권 보호를 소홀히 한 대한민국 기업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 설문조사 당시에는 뭐 지금 같은 뭐 ESG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었으니까 환경권 보장에 대해서 더 증대해야 되고, 이거 거의 90% 이상이라고 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해관계자의 포함되는 소비자의 인권 보호라는 측면을 대부분이 해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도 뭐 라돈 침대, 그다음에 가습기 살균제 이런 큰 사건들이 여러 개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소비자의 인권, 환경권, 건강권, 건강하게 살 권리, 환경 죄송합니다. 환경 기본권 등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사실 뭐 좀 이제 2년 정도 된 얘기인데 사례를 발표해달라고 해서 준비를 했었고요. 2019년에 국회에서 개최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포럼에서 세계적인 화학회사인 바스프의 어떤 인권경영 ESG 활동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사례로 추가를 해봤습니다. 뭐 이런 회사고요. 아실 회사라고 생각하고 바스프는 인권경영 목표를 일단 재무적인 목표와 비재무적인 목표로 구분해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비재무 정보 공시라고 해서 재무 공시가 아닌 부분만 신경 쓰고 여기에서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재무적인 내용, 재무제표사에 반영되는 내용에서도 거버넌스라든지 이런 민주주의의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환경권의 안전할 권리 등의 확장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고요. 비재무적인 목표로서 2019년에는 뭐 어떤 이런 흐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스프사는 탄소 중립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비재무 정보 목표로서 여기서 특이점이 2021년 징계 처분 권한인 여성 리더 비율을 24%까지 높이기란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CSR 논의가 한창 있을 때부터 뭐 임원진 또는 이사회에 여성의 비율이 얼마냐, 여성 간부의 비율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형식적으로 많이 따지는 연구가 있었는데 이 바스프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단순한 여성의 임원 비율이라든지 뭐 그걸 몇 프로 양적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징계 처분 권한이 있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이고 그 회사 사정에 따라서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강조했던 바스프사의 경우에는 이 이사회 안에 기업의 지속가능성 이사회, 당시의 이름이 이랬습니다. 지속가능성 이사회를 설치를 했고 여기서 의장이 이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 이사가 즉 의장을 맡고 지속가능성 전략을 했고요. 이것이 이사회 안에 있기 때문에 전 부서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을 CEO로 하는 자문위원회 형태의 이해관계자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지속가능성과 어떤 전문성을 통합하는 부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지속가능성 전략팀에서 이러한 ESG나 인권경영 요소에 대해서 이러한 공조사항을 할 수 있던 점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10분 정도가 남았는데요. 아까 뭐 사무총장님이나 백인규 센터장님이 언급했던 최근 유럽의 새로운 기준 등에 대해서 배경부터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일단 뭐 ESG라든지 인권경영이라든지 이 관련된 법들은 여기 캘리포니아 공급망 투명성법
등의 이러한 법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뭐 공급망 투명성법 같은 경우나 뭐 분쟁광물 실사 의무화법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해외 사업장에서의 문제, 그래서 분쟁광물 뭐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어떤 갈등이 있으니까 거기 있는 그 제품을 사용하지 말자, 뭐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2017년, 18년에 거쳐서 프랑스에서 최초로 실사 의무화법, 듀 딜리전스를 맨디토리하게 하는 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전 산업 영역에서 종업원의 수를 가지고 의무 기업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환경과 지배구조 역시도 인권의 프레임에서 실시할 수 있는 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 당시 2017년 프랑스 법은 그러니까 직간접회사에서 5,000명 고용, 그다음에 해외 사업장까지는 10,000명이 넘는 회사는 모두 이 실사 의무화법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인권, 환경, 지배구조 실사를 내용으로 하여 기업과 인권을 실현하라라는 내용의 법입니다. 그리고 처벌 조항도 실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 처벌 조항도 존재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법안 토론 과정에서 프랑스는 헌법재판소를 정치재판소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프랑스 정치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으로 삭제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어떤 도전도 있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응전도 있었고 프랑스 정치재판소에서의 위헌 결정도 있었지만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2021년 3월에 유럽의 본회의에서는 기업실사 의무화법을 가결합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일단 기업의 범위와 비재무정보 공시의 내용, 그 다음에 실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문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요소에서 중소기업과 극소기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어떠한 구제조치를 제공할지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실사의 계획과 공표 및 평가, 아까 국가인권에서 일찍이 수립했던 인권경영의 체계 구축 4가지 단계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엔 기업가 인권 이용 원칙을 근본으로 하여 이런 체계를 정의하고 있고,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은 유럽의 법은 EU의 영토에 설립된 모든 기업에 적용을 하여 그리고 실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당연히 인권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및 이런 노동자 문제, 인권노조 문제, 부패관계 문제, 제휴비즈니스 문제 이런 것들을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점이 뭐냐면 아까 제가 ESG란 말을 왜 이렇게 한국에서 사용하냐 이런 얘기를 듣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유럽의회의 기업 실사 의무화법 같은 경우엔 ESG가 아니라 Human Rights, Environment and Good Governance 또는 그냥 Governance. 그러니까 Human Rights, Environment and Governance (HEG) 인권, 환경, 지배 구조란 말을 수십 차례를 사용하면서 이 ESG란 말을 단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실사를 보장하는 것이 유럽 내에서 실사 의무화의 방향이고 기준이다. 뭐 이런 것들을 적용하고 있고 이러한 국제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럽에 수출을 하기 때문에 이 법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특이점은 실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 매출액의 10% 또는 GDP의 기준 4%까지 해당될 수 있는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을 설명 조항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 법이 통과되자마자 한 달 뒤에 구체적으로 설정된 기준이고요. 그리고 공공조달의 참가 자격 역시도 사회적 고려를 하도록 행정적 차원의 제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 직후, 본회의를 통과된 직후 독일 정부는 자체적인 더 강화된 내용의 기업실사 의무화법을 정부 안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3,000명을 고용한 회사만 해도 적용이 되고 2024년에는 1,000명만 고용한 기업에도 적용이 됩니다. 독일에 수출하는 회사 역시도 모두 이 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까 유럽법에서 나왔던 공공조달의 참가 기준에서 인권이 포함한 사회적 고려, 그러니까 베스트 밸류라고 하죠. 우리가 현재 한국에서의 조달은 최저가격 낙찰 제도를 체크하고 있는데 단지 가격 측면이 아니라 인권을 포함한 사회적 가치의 조달을 가지고 어떤 국내 기업의 조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하겠다. 이런 특성이 있고요. 지금 제가 이거 주요 부분만 나눴지만 실제로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실사의 구체적인 수립,
그다음에 실사 보고서의 작성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독일법에서도 역시 연간 매출의 2%에 해당하는 액수가 벌금으로 부과된다고 국내법을 통해서 이렇게 발의를 했다는 내용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과 독일의 법을 간단하게 비교한 자료고요. 네,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 얘기했던 비재무정보 공시 지침에 관한 것인데요. 이 부분도 재밌는 점이 2010년대 중반에 이미 입법을 했던 부분인데 3, 4년 만에 다시 개정을 했습니다. 그 3, 4년 동안 어떤 비재무정보 공시에 대해서 기업에게 요구하는 자료들의 수준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기업이 너무나 빠져나가기 쉽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반성적 고려하에서 아까 말한 유럽 기업 실사 의무화법의 흐름과 함께 이 비재무정보 공개 의무화 지침과 지속가능 재무 정보 공시 규제 NFRD와 SFDR로 불리는 이 두 가지 기준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NFRD 같은 경우에는 이 Non-Financial Reporting, 그러니까 비재무정보 공시 자체를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 환경, 사회노동, 인권, 반부패, 뇌물, 이사회의 다양성에 관련한 이런 영역에 대해서 공시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SFDR 같은 경우엔 ESG 및 지속 가능성 관련 정보의 요청을 계속 받을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NFRD는 구체적인 보고서 지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포함해서 국가인권위원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인권 경영, ESG 경영,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한 어떤 보고서 지침에 대한 수립을 곧 권고를 하고 알려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기업가 인권 조약이라는 이름도 제가 요약을 했는데 실제로 Transnational Corporation의 Legally Binding 한 Instrument라는 이름의 조약입니다. 그래서 이거 약칭으로 기업가 인권 조약이라고 했고 유엔 인권이사에서는 올해 내에 이 조약안을 성안하고 보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벌써 2번에 걸친 수정안이 나와 있고 그 목차는 주요 구성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핵심적인 내용은 실사를 이행법제화, 국내에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제법적인 협력과 제도적 장치를 모색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어떤 것이 기업가 인권의 카테고리인지에 대해서도 정의 규정에서 나타나 있고 피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구제책을 접근해야 되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법 자체가, 이 조약 자체가 이름이 Legally Binding,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이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조약이 비준되면 즉각적인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헌법 6조에 따라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으로 국제조약은 적용하기 때문에 꼭 염두에 두신 차원에서 기업 운영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